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올겨울 첫 황사에 곳곳에 한방눈까지 내렸습니다. 밤사이 기온도 급 강화한다고 하니까 빙판길 사고, 또 동파 사고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복권 없는 사면, 김경수 전 지사 신년 특사설이 나온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끼워 넣기냐 민주당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자, 이미 당권 경쟁이 시작된 국민의힘에서는 전당대회 룰 변경을 둘러싼 주자들의 신경전이 한창인데요.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오늘 전국 관심 뉴스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화요일 뉴스 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정리해드립니다. 12월 13일 화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내륙 곳곳에 눈이 내리는 가운데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10도, 철원 영하 15도 등 올겨울 들어 가장 춥겠고 강원 남부와 충청 지역에는 내일까지 10cm 안팎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 기간 일어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는 혈세를 낭비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창원시 의원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말들을 SNS에 올려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혹감 속에 곧바로 징계 절차에 들어갔고 민주당은 국민의 고통과 분노에 조금도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파상 공세에 나섰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하는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을 향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재산 은닉을 도운 조력자들을 체포했습니다. 저렴한 명품 판매를 미끼로 고객들을 끌어모아 이른바 상품권 투자 사기를 벌인 온라인 쇼핑몰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150여 명, 피해 금액은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라북도의 한 간부 소방관이 부하 직원들이 있는 소방서에 수차례 맥주병을 던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후 일선 소방서장급으로 승진했는데 1년도 안 돼서 갑질과 폭언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내년부터 2살 이하 아기를 키우는 부모에게 월 최대 70만 원의 부모 급여가 지급됩니다.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계속 늘려서 2027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을 5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올 겨울 첫 황사로 종일 흐린 하늘이었죠. 곳곳에 한방눈도 쏟아졌습니다. 여기에 강력한 한파까지 가세했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져서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10도까지 떨어집니다. 내일 집 나서실 때 옷 든든히 입으시고 빙판길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첫 소식 김진두 기자입니다. 서울 도심이 뿌연 황사에 갇혔습니다. 남산이 흐릿하게 보이고 한강 건너 빌딩은 분간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최고 482 마이크로그램, 평소의 10배가 넘었고 전남은 487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첫 겨울 황사에 수도권에는 미세먼지 경보가, 다른 지역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발령됐습니다. 짙은 황사에 눈까지 겹쳤습니다. 서해에서 유입된 눈구름이 지나며 곳곳에 한방눈이 쏟아졌고 충청권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여기에 북극 한기까지 남하하며 한파가 시작됐습니다. 중북부에는 한파경보가, 충청과 전북, 경북에는 한파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밤사이에는 기온이 급강하해 내일 아침은 올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철원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지고 파주 영하 14도, 서울도 영하 10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도 대구 영하 6도, 광주 영하 3도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이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기온이 내려가면서 도로가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빙판길에 의한 피해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파는 다음 주까지 일주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빙판길에 이어 계량기 동파 등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김윤우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설 한파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에 안전조치를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내린 눈이 밤새 기온이 내려가 얼면 출근길, 소통지연 등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주요 도로에 집중 제설을 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인도와 골목길, 경사로의 경우 미끄럼,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서 제설과 제방을 철저히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전역에는 밤 9시부터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는데 서울시가 한파종합지원 상황실을 가동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시 한파종합지원 상황실은 상황총괄반, 생활지원반, 시설복구반 등으로 구성돼 한파 현황과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취약계층, 취약시설 보호 활동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강추위가 예상된 만큼 가급적 외출은 자제하고 보온 유지 등 건강관리와 수도 동파 방지, 화재 예방 등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오늘 밤 9시를 기해 31개 시군 전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화재 위험경보 중 가장 높은 심각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심각단계는 기상특보가 10개 시군 이상에 발령됐을 경우 내려지는 것으로 소방당국은 가용 소방력 100%를 즉시 출동 태세로 유지하고 긴급구조통제단 가동에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밤 9시를 기준으로 경기도 용인과 이천, 안성 등 시군 12곳에는 한파경보가, 광명과 과천, 안산 등 19곳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혈세를 낭비하는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면서 폐기할 뜻을 밝혔습니다. 주 52시간제 폐기 등 노동개혁에도 칼을 뽑은 모습인데 거짓 선동 세력과 타협할 수 없다는 말로 여러 해석을 낳았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건강보험 정상화가 시급하다면서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비판했습니다.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 넘게 쏟아부었지만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해 국민 부담이 커졌다는 겁니다.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는 강화하면서도 무분별한 의료 쇼핑과 외국인 건보 먹튀 등 부작용은 막겠다고 윤 대통령이 직접 못 박았습니다.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 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노동, 교육, 연금 등 이른바 윤석열 정부 3대 개혁과제 가운데 노동에 먼저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입니다. 앞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주 52시간제를 업종, 기업 특성에 맞게 유연화하고 임금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내놨는데 윤 대통령은 여기에 사실상 힘을 실었습니다. 권고 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동시에 최근 끝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를 거론하며 불법 행위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산업 현장에 만연한 조직적 불법은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유를 제거하려는 사람들, 거짓 선동과 협박을 일삼는 세력과는 함께할 수 없다. 협치나 타협이 불가능하다고도 선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유와 법치는 국정의 최고 가치고 이를 수호하는 게 대통령 책무라고 밝혔습니다. 법 위반 사태에 책임을 물어야 할 국가가 이를 게을리한다면 이는 우리 사회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자 사회적 약자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들 세력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민주노총 파업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외치며 느낀 민심의 호응에 자신감을 얻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취임 7개월에 접어들며 각종 개혁 과제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모습인데 대통령실은 미래 세대를 위해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네,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어제 발표한 노동개혁 권고문에 주 52시간 유연화 외에 정년 연장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면서 정년 연장 논의에도 시동이 걸린 모습입니다. 현행 60세인 정년을 그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됩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제작해 TV 광고하고 있는 고령자 인식 개선 캠페인입니다. 이분이랑 같이 작업하면 불량률 제로예요. 나 이만큼 능력 있는 사람. 나이라는 편견을 걷어내면 고령자도 젊은 사람 못지않게 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1955년에서 63년 사이에 태어난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는 1,680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2.6%에 달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이미 직장에서 은퇴했거나 불안전 고용 상태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미래노동시장 연구에는 권고문에 60세 이상 계속 고용을 위한 제도 개편을 모색하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고용 현장은 고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경제 활력 유지 등을 고려할 때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현행 60세 정년 제도로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령 근로자의 계속 고용과 청년 일자리 창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임금, 직무 등을 조정할 수 있는 법 제도를 정비할 것을 권고합니다. 연구에는 특히 국민연금 수급 연령 변화를 고려해 정년 연장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현재 만 62세인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내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5년마다 한 살씩 늦춰집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고려하여 60세 이상 계속 고용 법제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연구에는 그러면서 계속 고용을 위해선 호봉제를 성과급제로 바꾸는 제도 개편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연구의 권고사항을 대폭 수용할 방침입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른 시일 내 입법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지난주에 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구속 기소한 뒤에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을 향한 추가 수사에 고삐를 죄는 모습인데요. 내일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검찰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2달 전 탈북어민 북송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다시 검찰청에 불려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연루된 피고발인 신분입니다. 노 전 실장은 지난 10월 이미 재판에 넘겨진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과 함께 고 이대준 씨 유족에게서 추가 고발됐습니다. 검찰은 노 전 실장을 상대로 사건 직후 잇따라 열린 청와대 관계장관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오고 갔는지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9일 당시 안보개통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사건 은폐와 월북 조작 혐의로 먼저 기소했지만 국가정보원과 국방부에서 이루어졌다는 첩보 삭제 지시 혐의는 여전히 수사 중이기 때문입니다. 또 노 전 실장은 당시 서훈 실장과 함께 사건 발생부터 초기 조사 결과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당시 보고 내용과 문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 전 실장은 다른 문재인 정부 고위직과 마찬가지로 첩보 삭제나 월북몰이 같은 검찰의 주장은 근거 없는 보복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평화와 안보를 위한 남북관계조차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재발등을 찍는 것이. 하지만 검찰은 이미 서 전 실장을 기소하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비난을 피하고자 사건을 덮으려 했고 근거가 부족한데도 잦은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문 전 대통령 직접 조사엔 여전히 신중한 모습이지만 최근 서 전 실장 측이 사본으로 갖고 있던 대통령 보고 문건 등을 확인하고자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은 재개했습니다. 내일은 첩보 삭제 혐의로 고발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앞서 공개 출석 의사를 밝힌 박 전 원장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정원장을 역임한 걸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검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힌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범죄 수익을 추적해왔던 검찰이 이 재산 은닉을 돕거나 또는 증거를 없앤 조력자들을 체포했습니다. 화천대유 이한성 공동대표와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지낸 최모 이사 등 모두 3명을 체포했는데요.
사무실과 주거지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범죄 수익 은닉을 도운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이사 최모 씨 등 조력자들을 체포한 겁니다. 김만배 씨와 관련한 증거를 없앤 혐의를 받는 인테리어 업자도 함께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와 이들의 주거지, 화천대유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엔 김만배 씨 변호인이 소속된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도 포함됐는데 검찰은 김 씨 변호인도 재산 은닉에 도움을 준 건 아닌지 의심하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앞서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이 가진 부동산과 예금 반환 채권 등 800억 원을 동결하고 숨겨둔 재산을 추적해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장동 비리 의혹 관련 범죄 수익을 추적하던 중 구체적인 혐의를 파악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은닉 규모를 밝히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체포된 이한성 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의원이던 시절 보좌관을 지냈습니다. 대학 동문인 김만배 씨 부탁을 받고 화천대유에 합류한 뒤 공동대표를 맡으며 김 씨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천대유 이사 최 씨는 지난해 김만배 씨가 서울구치소를 나올 때 헬멧을 쓰고 짐을 들어줄 정도로 김 씨와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검찰은 김만배 씨가 재작년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 가운데 20억 원을 최 씨에게 빌려주는 등 둘 사이에 이뤄진 수상한 금전 거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최 씨는 지난 2013년엔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쌍방울 그룹의 부회장에 오르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과 김만배 씨의 연결고리 역시 최 씨로 알려진 만큼 대장동 의혹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사이 연관성이 드러날지도 관심입니다. 검찰은 체포 시한인 48시간 동안 이한성 씨와 최 씨를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간 뒤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0여일 만에 민생 경청 투어를 재개하며 본격 장외 여론전에 돌입했습니다. 첫 번째 행선지로 천안에 있는 한 전통시장을 찾아서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를 겨냥한 듯 현 정부에서 민주주의가 질식하고 있다며 이를 막는 데 국민이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현장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사회에 아무도 모르게 공포감이 젖어들고 있습니다. 국가가 지금은 혹시 나를 때리지 않을까, 혹시 나를 해코지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존재가 돼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질식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온 이 자유로운 세상인데 이제 갑자기 몇 개월 만에 과거로 되돌아간단 말입니까?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막는 힘은 바로 국민 안에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걸 막아주셔야 합니다. 함께 하시겠습니까? 국민의힘 소속 창원시 의원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말들을 SNS에 올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유족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합의했던 국정조사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민아 창원시 의원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등을 겨냥해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막말을 SNS에 올렸습니다. 논란이 일자 결국 관련 글을 삭제하고 뒤늦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가족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언론의 김 의원 발언에 대한 인용 보도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유가족들 앞에서 라는 그런 제목으로 그것도 대문짝만하게 그는 기자의 자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당혹감 속에 즉각 김 의원을 경남도당 윤리위원회로 회부하면서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경남도당에서 지금 윤리위에 회부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절차를 밟아야죠. 네. 뭐 당 지도부 차원에서 뭐 윤리위 회부로 도당에서 결과를 좀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은 파상 공세에 나섰습니다.
국민의 고통과 분노, 절망에 조금이라도 공감한다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느냐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공감하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하다못해 옆집 사람이 이웃이 그런 일을 당해도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데.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성역 없는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3당은 국민의힘을 겨냥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조특위에 복귀하지 않으면 야3당만으로라도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는데 국민의힘은 예산안 협상 결과를 지켜보고 복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와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는 여야의 입장차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 정치권에서 터져나오는 부적절한 발언들에 유가족들의 슬픔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다양한 요구에 대해 경청하고 있다면서 하나하나 답하기보다는 가장 좋고 바람직한 길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주어가 명확한 사과를 요구했다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가족과 계속 협의해 나갈 수 있는 대화 채널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렴한 명품 판매를 미끼로 고객을 끌어모아 이른바 상품권 투자 사기를 벌인 온라인 쇼핑몰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150여 명, 피해 금액은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다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40대 여성 A씨는 2년 전 이른바 상품권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오모 씨의 블로그에서 시세보다 8% 정도 싸게 백화점 상품권을 사서 비싸게 되팔아 수익을 내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지난 7일 블로그는 갑자기 비공개로 전환됐고 오 씨도 연락을 끊고 사라졌습니다. A 씨는 상품권을 사려고 낸 돈도 상품권도 모두 못 받게 됐습니다. 상품권을 알아보려고 검색을 하다가 이 블로그를 알게 돼서 구입을 한 거예요. 1억 8천 좀 넘으니까 한 2천 장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온라인 쇼핑몰도 함께 운영하던 오 씨는 먼저 명품을 저렴하게 판다며 고객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러면서 단골에겐 상품권 투자도 안내했습니다. 자신에게서 사들인 백화점 상품권을 상품권 교환점에 가서 팔면 은행 이율보다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자기가 직접 투자금을 불려주겠다며 입금을 유도하는가 하면 운영비를 제외한 모든 수익은 복지재단에 기부한다는 말로 믿음을 줬습니다. 소년소녀 가장들이 좀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에 모두 기부하였고요. 이렇게 5년가량 영업을 이어오던 오 씨가 돌연 잠적하면서 피해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입니다. 오 씨의 쇼핑몰에서 고가품을 산 사람들도 낭패를 봤습니다. 방문을 한 적도 없는데 방문 수령을 하고 돼 있고 지금까지 가방을 못 받고 있는 상태고요. 업체 대표의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명패는 아직 그대로지만 문은 굳게 잠겨 열리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오 씨는 대전 등 여러 지역을 옮기며 추적을 피하다 강원도 원주에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150여 명, 피해액은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오 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캐묻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울산에서 심야에 금은방을 턴 절도 용의자들이 일부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강화 유리를 깨고 들어가서 진열장에서 귀금속을 쓸어가는 데 걸린 시간은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경비업체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사방에 어둠이 내려앉은 새벽,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남녀가 금은방 앞에 멈춰섭니다. 이리저리 주변을 살피고 도로에 차가 없어지는 순간 등기로 금은방 유리를 깨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강화 유리는 힘없이 부서져 흩어집니다. 안으로 들어온 일당은 순식간에 진열장을 깨부수고 금붙이를 쓸어 담습니다. 온통 유리고 지금 여기 진열 안에 있는 제품들도 엉망이고 그 당시에는 영업하는 사람으로서는 처참하죠. 또 이게 또 제 먹고 살아야 하는 길인데. 유리를 깨고 금품을 훔쳐
달아나기까지 걸린 시간은 1분 남짓. 삽시간에 목걸이와 반지 등 700만 원어치 금품이 털렸습니다. 워낙 순식간에 이루어진 범행에 사설 경비 시스템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3분에서 5분이면 도착한다면서 왜 10분이냐고. 그러니까 근무 쓰시는 분들이 여기 가차이 없고 좀 다른 데 있다 보니까 좀 늦어졌다. 경찰은 CCTV 분석으로 추적에 나섰고 범행 10시간 만에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발견해 30대 A씨 등 용의자 2명을 검거했습니다. 하지만 붙잡힌 일당과 CCTV에 찍힌 피해자의 모습이 다르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일당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한 간부 소방관이 부하 직원들이 있는 소방서에 맥주병을 수차례 던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 간부, 이후 일선 소방서장급으로 승진했는데 1년도 안 돼 갑질과 폭언 의혹으로 감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축을 받으며 기우뚱거리는 남성. 스티로폼 상자에서 무언가 집어들려다 옆 사람에게 제지당합니다. 어떤 지시를 하는 듯 손짓하더니 손을 옷에 닿고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남성은 당시 전북 부안소방서 소속 소방령이었던 간부 소방관입니다. 술에 취한 채 따지도 않은 맥주병을 수차례 소방서 유리창에 던진 직후의 모습이 촬영된 겁니다. 사건이 발생한 소방서입니다. 당시 유리창 너머에 여러 소방관들이 있었던 만큼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술이 곁들여진 의용소방대 교류 행사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부하 직원들이 나와 짐 정리를 돕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전북소방본부는 이 사실을 알고도 정식 징계 없이 감찰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특별한 조치가 없이 넘어갔고 그런 것들이 정말 하위직 직원들을 무시하는구나. 혹은 조직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개선할 의지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상황이죠. 이 간부 소방관은 지난해 말 일선 소방서장급인 소방정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런데 승진 1년도 안 돼 부하 직원들에게 갑질을 한다는 투서가 접수돼 또 감찰 선상에 올랐습니다. 사표 내라, 직위 해제감이다라는 식의 폭언을 일삼는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갑질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좀 당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적인지 피해자라고 생각되시는 분들한테 개별 면담으로 지금 조사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된 간부 소방관은 제기된 의혹을 대체로 부인했습니다. 자존심 상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말은 안 했습니다. 안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다만 맥주병을 던진 사실은 인정한다며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감찰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피해 직원 일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지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서울시가 앞으로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전장현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로 운행이 지연되면 열차를 세우지 않고 그냥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죠. 첫날인 오늘은 무정차 없이 시위가 마무리됐지만 앞으로도 언제든 현장 상황에 따라 무정차 통과를 실시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강민경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출근길 서울 지하철.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전장현은 변함없이 플래카드를 펼치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이미 장애인들은 이동권의 문제에서 무정차였습니다. 비장애인만 타고 가는 그 열차에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권리는 싣고 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전장현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예산 편성을 촉구하며 출퇴근 시간대에 지하철을 타고 내리는 시위를 지난해 말부터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날 8시부터 시작된 전장현의 지하철 선전전은 이곳 삼각지역에서 시작해 서울역과 사당역을 거쳐 되돌아오는 식으로 약 1시간 정도 진행됐습니다. 서울시는 전날 앞으로는 심한 정체가 예상되는 역에서는 열차를 세우지 않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때문에 출근길 무정차 통과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는데 일부 역에서 활동가와 승객, 취재진이 뒤엉켜 열차 출발이 5분 정도 지연됐을 뿐 무정차 조치는 없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구체적인 무정차 기준을 마련하는 대신 현장 판단에 맡겨 대처하고 결정 즉시 열차에 안내 방송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이제 언제 어느 역에서 지하철이 멈추지 않고 지나갈지 예측할 수 없게 돼서 오히려 더 불편해졌다는 입장입니다. 지각하게 되거나 뭐 중요한 업무를 늦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지지 않을까. 미리 어느 시간대에 무조건 무정차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기준을 세워서 공표만 해준다면은. 전 장현은 국회 본회의 예산이 통과되는 15일까지 선전전을 이어가고 장애인 이동권 예산이 포함되지 않으면 내년 1월 2일에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역시 언제든지 무정차를 할 수 있다고 벼르고 있어서 이를 둘러싼 혼란은 한동안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오늘 오후 3시쯤 서울 둔촌동에서 좌회전을 하던 SUV 차량이 승용차와 충돌하고 왕복 6차로를 가로지른 뒤에 아파트 담장을 들이받았습니다. 자, 시청자 제보 화면인데요. 정말 아찔한 순간이죠. 이 사고로 SUV 운전자인 80대 여성 운전자 A씨가 다쳐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A씨는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해서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새로운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 룰 개정은 당락을 결정할 중요 변수가 될 수도 있는 만큼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는 난타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제는 100만 당원 시대이니 당대표 선출에서 당원 반영 비중을 높이겠다고 내비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다시 한번 룰 개정을 시사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대표인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이 뽑고 당원들의 대표인 당대표는 당원들이 뽑는 게 맞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현행 7대3인 당심과 민심의 반영 비율에서 당원 투표 비중은 높이고 역선택 방지 조항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게임의 규칙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도 있는 만큼 당권 주자들은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먼저 친윤계 주자들 가운데 일찌감치 내부 기반을 닦아온 주자들은 반색했습니다. 당의 대표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당의 정체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옳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총선에서 이기려면 결국 민심을 얻어야 하는데 왜 거꾸로 가려 하냐는 겁니다. 민주당도 민심의 비율을 늘려가는데 우리가 민주당보다 민심 비율이 적어서는 되겠느냐. 어차피 당이라는 게 민심의 파도 속에서 항해하는 배인데. 여기에 인지도가 높은 안철수 의원이나 장외에서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워온 유승민 전 의원의 비판 수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윤심을 파는 분들은 스스로 총선 승리 적임자가 아니라고 실토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왕정도 아닌 민주공화국에서 충신이다, 윤회관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유치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전당대회 규칙을 바꾸려면 늦어도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까지 당원당규 개정 작업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어떤 결론이 나도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못 박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핵심 쟁점인 법인세 인하를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고세율 인하폭을 애초 계획보다는 줄이는 안을 제시했는데요. 민주당은 여전히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협상이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자 국민의힘은 현행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내리자는 기존 방침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인하폭을 1에서 2%포인트로 줄이는 타협안을 민주당에 제시했습니다. 당의 정체성과 관련되는 문제라면 민주당 대표실에 사진을 걸어놓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법인세를 1%, 2% 낮추었던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면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법인세 인하 2년 유예안이라도 받으라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틀 연속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법인세를 내려 기업 부담이 줄면 그만큼 투자와 일자리가 늘고 위기에 빠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인세를 인하해서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 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은 반박했습니다. 감면 혜택 등을 고려하면 대기업들이 실제로 내는 법인세는 훨씬 적고 정부 여당이 주장하는 이른바 낙수 효과도 검증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100여 개 남짓한 초대 기업에 혜택을 주느니 사정이 더 열악한 중소, 중견기업의 세부담을 덜어주자고 역공을 펼쳤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법인세 인하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다고 발끈했습니다. 한나라당 등 그런 당에서 훨씬 더 많은 법인세를 깎자고 해왔고, 그래서 정부로서는 예산 처리를 위해서 부득이 1%라든가 2% 선에서 그때 타협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헌정사 초유의 정부 원안과 야당 단독 수정안의 예산안 표결까지 우려되는 상황. 15일 본회의 개의의 열쇠를 쥔 김진표 의장은 여야 모두의 양보를 압박했습니다. 양쪽에게 여야가 정부와 함께 합의한 수정안으로 제출해달라고 강하게 권고하고 있어요. 하지만 양측의 이견이 워낙 커 현재로선 협상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다만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역대 최장 지각 예산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거센 만큼 막판 극적 타결을 이뤄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따로 삶지 않아도 돼서 편리한 다회용 행주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여러 번 빨아서도 잘 찢어지지 않지만 뜨거운 기름을 닦아내는 용도로 사용할 때는 이 플라스틱이 녹아 나올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설거지하거나 청소를 할 때 사용하는 다회용 행주입니다. 삶는 대신 여러 번 빨아 쓰고 버리면 돼서 위생적이고 간편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되는 다회용 행주 14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소재별로 흡수성과 내구성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특히 레이온과 폴리에스터가 혼용된 제품은 10번 넘게 물에 빨아서 사용해도 잘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수분 강도가 상대적으로 우수했습니다. 대신 소재에 따라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레이온과 폴리에스터가 혼용돼 튼튼한 제품은 펄프로 만든 가장 저렴한 제품보다 4배가량 더 비쌌습니다. 소비자원은 대다수 제품이 3번 이상 재사용해도 내구성과 흡수성이 떨어지지 않는 만큼 환경보호를 위해 다회용 행주를 여러 번 빨아 쓰는 것을 권유했습니다. 일반 키친타월과 비슷하게 생겨서 헷갈릴 수 있지만 뜨거운 기름을 닦아내는 용도로는 사용해선 안 됩니다. 고온에서 사용 시 플라스틱 성분이 녹아나올 우려가 있어 조리 중 뜨거운 기름을 닦거나 뜨거운 용기를 닦는 용도로는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주의사항을 제품 포장지에 표시한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인 14개 사업자에 해당 제품에 대한 고온 사용 시 주의사항을 표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맏형 진이 육군 현역으로 입대하며 멤버 가운데 처음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현장에서 별도의 공개 인사는 없었지만 진은 팬 커뮤니티에 이제 커튼콜의 시간이라며 짧은 소감을 남겼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깜빡이를 켠 검은색 차량 6대가 위병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진이 전 세계 언론과 팬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경기 연천 제5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소했습니다. 든든한 맏형의 입대를 응원하기 위한 나머지 6명 멤버들도 함께였습니다. 멤버들은 진의 짧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룹 방탄소년단의 첫 입대를 격려했습니다. 엄동설한 추위에 입김을 불어가며 배웅을 나온 BTS의 팬들도 진의 무탈을 기원했습니다. 혜택이 많을 거라고는 다 하는데 그거 없이 똑같이 대우를 해줬으면 좋겠고 밥도 잘 먹었으면 좋겠고 또 잦은 행사나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얼굴 비춰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입소한 이병 장병들과 가족들도 월드스타 입대 동기를 환영했습니다.
신기해하기도 하고 본인도 군 입대하는데 여기 막상 도착해서 현수막들이 걸어 있는 거 보고 자기도 사진 찍어하면서 같이 들어온다는 거에 대한 게 너무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현장에서 작별 인사는 없었지만 지는 짧게 자른 머리를 공개한 데 이어 입대 당일 아침 이제 커튼콜의 시간이라며 짧은 소감을 남겼습니다. 팬들이 대거 몰리게 되면 안전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별도의 공식 행사나 인사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과 군 당국도 이렇게 현장 통제선을 설치하고 300명가량을 배치했는데요. 다행히 우려할 만한 수준의 큰 혼잡이나 사고는 없었습니다. 올해 만 30살이 된 지는 현행 병역법에 따라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올해 말까지 입영이 연기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병역 의무에 따르겠다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지난달 입영 연기 취소원을 제출했고 입대가 확정된 겁니다. 앞으로 지는 입영장정 200여 명과 함께 5주 동안 기초군사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은 뒤 2024년 6월에 전역할 예정입니다. YTN 최정훈입니다. 네, 마스크 투혼으로 12년 만에 월드컵 16강을 이끈 캡틴 손흥민이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싱데이 브렌트포드전을 시작으로 현재 4위인 토트넘의 우승 도전을 이어갑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갈색 코트에 뿔테 안경 차림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한 손흥민. 팬들에게 일일이 사인을 해줍니다. 성민이 형 혹시 얼굴 다친 거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즉석 사인회 뒤 두 손을 흔들며 작별을 고하고 팬들은 한마음으로 캡틴 손흥민을 응원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부상 빨리 회복해서 이제 남은 시즌 화이팅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축구 팬들에게 계속해서 희망을 줬으면 한 바람입니다. 시즌 중간에 열린 겨울 월드컵으로 토트넘의 후반기 일정은 더욱 빡빡해졌습니다. 크리스마스 다음 날 브렌트포드 원정을 시작으로 줄줄이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손흥민은 시즌 재개까지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표팀과 작별한 벤투 감독은 마지막까지 손흥민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누구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헌신했다고 말했습니다. 뜨거웠던 대한민국의 월드컵 16강을 이끈 캡틴 손흥민은 이제 다시 토트넘에서 골 사냥에 나섭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자, 특별 사면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데요. 이 얘기부터 오늘 좀 해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신년 특별 사면 대상으로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김 전 지사의 경우에는 복권 없는 사면 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야권에서 지금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복권 없이 사면이 되면 다음 총선, 다음 대선 다 못 나가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복권 없는 사면이 되게 되면 형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5년간 비선거권이 제한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조금 우리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징역 3년을 넘지가 않습니다. 예. 징역 3년 넘지 않기 때문에 형기를 마친 때로부터 5년간 제한을 받게 되고요. 안희정 지사를 사면할 리는 없겠지만 예.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징역 3년이 넘었기 때문에 형의 실효에 의한 관한 법률에 의하면은 10년간 비선거권이 제한이 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실이나 여권에서도 생각하는 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아니 김경수 지사가 그때 드루킹하고 이래가지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현 여권에 어마어마한 손해를 줬는데 이거를 어떻게 복권을 해서 다음번에 총선에 출마할 수 있게 하냐라고 하는 의견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가지고 현재 복권 없는 사면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자, 김경수 전 지사가 직접 거부 의사를 밝힌 이 점도 좀 주목이 되는데 오늘 기동민 의원이 페북에 전원이라면서 글을 올렸는데요. 자,
김경수 전 지사도 가석방은 원하지 않는다. MB 사면에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전해왔다. 자, 기동민 의원이 이런 글을 남겼거든요. 자, 이게 복권 없는 사면은 가석방과 다를 바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네, 저도 김경수 지사 측에 네. 뭐 측근이라고 할 만한 분에게 좀 여쭤봤더니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에 들러리로 세우는 사면은 거부한다. 김경수 지사 이렇게 확인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복권 없는 사면은 무의미하다는 이야기도 같이 나오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사면이라는 것은 사실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거든요. 그럼 그 행사에 있어서도 매우 신중해야 하고요. 그런데 지금 뭐 복권이 있는 사면, 복권이 없는 사면 이런 이야기가 언론에 나오는 자체가 뭐 대통령실에서 직접 흘렸다면 대통령실이 대단히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 대통령께서 이런 문제를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이야기가 또 새어나왔다라고 한다면 그것 역시 부적절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면을 하는 이유는 사실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면 문제를 놓고 이렇게 하는 거 어떨지 저렇게 하는 것이 어떨지를 소위 말하는 이제 시체말로 간을 보는 이런 상황이 가는 것은 하고 나서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감동도 없고요. 왜 이렇게 지금 대통령실이 이런 얘기를 흘리시는지는 알 수가 없네요. 왜 그런지는 알 수 없다. 어떻게 비난하는 겁니다. 비난하는 겁니까? 어떻게 추론은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간을 봐서 내보내는 것 자체 그리고 김경수 지사를 내보내긴 내보내더라도 망신을 줘서 내보내겠다는 의사를 담지 않았다라고 하면 뭐 복권 있는 사면, 복권 없는 사면 이런 것을 대통령실에서 지금 고민하는 걸 어떻게 기자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사면을 했는데 이걸 거부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기를 채웁니까? 아니면 사실 법률에는 그런 경우를 대비한 규정은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걸 거부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아마 어찌됐든 교도소에서 나가긴 나가야 될 겁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사면이 되면 거기서 더 이상 이제 어떻게 보면 교정시설에서도 그분을 구금시켜둘 근거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세금을 써가면서 그분이 이제 거기 있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어쩔 수 없이 나가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으로는 지금 형기가 얼마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5개월 남았죠. 그렇죠. 아니 뭐 복권 없는 거면 이게 사실 무슨 큰 의미가 있냐라고 이제 오히려 나와가지고도 대통령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오히려 비판하는 메시지가 나오게 되면 이게 사실 그 여야의 어떤 뭐 통합 이런 면에서는 효과는 굉장히 크게 떨어지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 정치인의 경우 보통 사면하고 복권을 같이 해왔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진행할 때는 사면의 경우는 같이 복권까지 이뤄서 그 사람에 대한 정치적인 역할을 좀 복원시켜주는 이것이 좀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복권 없는 사면을 사전에 이렇게 탐색해보는 경우는 저는 지금 듣긴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만약에 윤 대통령이 아직 뭐 결정이 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정말 사면만 단행한다면 복권 없이 이거는 앞서 말씀하신 이제 국민의힘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어떤 범죄의 무게감 때문일까요? 아니면 정치적 판단도 조금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솔직히 정치적인 판단만 생각한다면은요, 오히려 정치 일선에 복귀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 내에서 뭐 분당설도 나오고 이재명 대표 뭐 공천권 내려놔라 얘기도 나오고 나오는데 소위 말해서 비명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친문 세력이 구심점이 없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저는 뭐 김경수 지사 나오신다고 해서 친문의 구심점이 될 수 있을지 저는 솔직히 좀 회의적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민주당의 판을 한번 흔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순수하게 정치공학적으로만 본다면 김경수라는 사람이 다시 정치 일선에 복귀하도록 만들어주는 거 전략적으로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런 정치공학을 앞세우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권 지지층의 반응이 좋지 않아요. 이거 드루킹하고 이런 사람, 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맨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피해자인데 지난번에 광복절 특별사면 얘기 나왔을 때도 절대 안 된다 막 이런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공학적인 것과 이 어떤 이 범죄의 무게감 이런 것들이 좀 상충되는 저는 그런 상황이라 봅니다. 김성희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지금 상태에서는 아마도 복권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면을 해서 정치적 역할을 축소하려고 노력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한 사람이라도 다음번 총선이나 혹은 그의 지방자치선거 대선까지 바라보면서 야당의 플레이어 숫자를 줄이는 데만 지금 뭐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과의 어떤 통합 이런 건 전혀 고려를 안 하시는 것 같거든요. 협치는 없다는 얘기를 되게 자주 합니다. 앞에 무슨 뭐 자유를 지키지 않는 사람, 법치를 모르는 사람과
협치는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국회 내에서 협치할 세력이라고 국민의당하고 민주당밖에 없는데 지금 하신 쭉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보면 민주당하고는 뭐 당분간일지 아니면 임기 내내일지 모르겠지만 협치할 생각이 없으신 상태로 보기 때문에 복권 없이 사면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할 것 같습니다. 에이, 민주당이 뭐 자유를 모르는 세력, 법치를 모르는 세력이겠습니까? 이제 민주당 내에 이제 굉장히 문제 있는 소수의 분들 뭐 이런 분들을 지칭하시는 거겠죠. 예, 민주당의 판을 흔들어주는 효과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 앞서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럴 가능성 좀 낮게 봅니다. 낮게 일단 뭐 사면 복권이 돼서 출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내일 모레부터 자 그러면 오늘부터 제가 친문의 구심입니다 하고 나서면 갑자기 친문에 있는 의원들이 쭉 모이고 이렇게 되는 그림을 그리는 것은 제가 보기 좀 지나치다. 그래서 이제 뭐 한 발 더 나가서 탈당이나 이런 작업들은 당연히 좀 불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예. 지금 상태에서 나오면 아무래도 김경수 지사는 그 다음 일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를 좀 준비를 하는 기간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이 당장의 정치 현황에 있어서 김경수 지사의 역할은 전 극히 제한적으로 좀 작용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지금 큰 상황에서 당 내에서도 뭔가 포스트 이재명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당내에서 일각에서도 나오는 상황이라서. 그건 정치인이 알아서 할 문제인 것이지 뭐 누구의 황태자라고 옛날에 있던 뭐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다라는 정치적 상징성 하나를 가지고 지금 당권을 잡는다. 지금 그런 식의 세습의 정치는 지나갔기 때문에 뭐 김경수 지사를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 본인이 나와서 정치적으로 입증할 문제이지 본인이 지금 갖고 있는 지위만 가지고 친문이 갑자기 똘똘 뭉쳐서 당내에서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가 복권이 된다고 해서 갑자기 뭘 어마어마한 걸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사실 원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문으로서는 뭔가 좀 든든한 플랜 B가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뭔가 내세울 사람이 있다. 완전한 적자니까요. 그렇죠. 완전히 친문의 적자시기 때문에 지금은 솔직히 뭐 뜨문뜨문 뭐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은 뭔가 조직된 느낌이 아니거든요. 친문 의원들도 다들 갈팡질팡하고 있는 느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친문 세력이 하나에 뭉치게 되는 뭐랄까 하나의 계기 정도는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이 복권 없는 사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민주당에서는 오늘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자, 민주당 4선 우상호 의원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난 8.15 때 제가 비대위원장 할 때 이명박 대통령과 김경수 전 도지사를 사면 복권하는 얘기가 여야 간에 굉장히 깊숙이 얘기가 됐어요. 결국 막판에 한동훈 법무부가 반대해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석방 대상자예요. 근데 그 5개월 남은 형기를 면제해 주면서 복권을 안 해주겠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에게도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본인이 다음에 대통령 나오는데 김경수 지사가 혹시 경쟁자가 될까 봐 막는 겁니까? 복권을? 이게 뭐 하는 짓? 네, 뭐 기승전 한동훈입니다.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이 다음 대선에 나오는데 김 전 지사가 경쟁자가 될까 봐 막는 거냐 이렇게 날을 세운 발언 듣고 오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상호 의원님께 대단히 죄송한데 한동훈 장관이 지금 무슨 자격으로 다음번 대권에 도전할 사람이라고 민주당에 꼽아줄 이유가 전 전혀 없다라고 보고요. 지금 뭐 검찰에 있던 시절 안에서 검찰 내에서 평가가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정치인이든 장관의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품위 넓은 정치를 하면서 국정을 운영할 만한 능력을 지금 입증한 상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매우 명민한 사람이다, 뭐 똑똑한 사람이다 정도이지 뭐 울뚝불뚝하는 모습도 그렇고 해서 우상호 의원이 좀 너무 좀 지나치게 한동훈 장관의 격을 높여주신 것이 아닌가 싶어서 뭐 그 뒤 얘기는 고려할 필요도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뒤 얘기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사면 복권 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요. 법무부 장관의 어떤 말은 어느 정도나? 뭐 주무부처니까요. 실제로 이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면권이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리스트를 만드는 실무 작업은 법무부 장관이 합니다. 그래서 물론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지만요. 근데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상호 의원 왜 이렇게 또 한동훈 장관 선거운동 해주시나 뭐 똑같은 얘기고요. 한 가지만 더 지적하자면은 아니 무슨 사면 어디 맡겨놨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의 뭐 사면 복권을 무조건 해줘야 되는 겁니까? 이건 말 그대로 대통령의 결단인 거거든요. 근데 뭐 안 해주면 뭐 한동훈이 막아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맞지 않다. 저는 복권은 말 그대로 특혜인 거지. 이게 뭐 김경수 지사가 친문 적자니까 뭐 무조건 해줘야 돼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너무 앞서 나가신다.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루킹 여론조작의 최대 피해자다 이렇게 계속 얘기해 주신 하신 분이 있었죠. 안철수 의원 반응도 궁금한데요. 자, 앞으로 만약에 사면 복권됐을 때 어떤 얘기들이 나올까요? 뭐 이제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이제 김경수 지사를 본격적으로 때리면서 내가 최대 피해자라고 말씀을 하시겠는데 글쎄 그것이 과연 국민적으로 공감대를 얼마나 얻어낼 수 있을지 그때 댓글에 좋아요 눌린 것 때문에 정말 안철수 의원이 그렇게 크게 손해를 본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가 잘 만들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는. 아니 뭐 이걸로라도 이슈가 되면 좋죠. 안철수 의원도 당권 주자시고 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거 엄중하게 생각하거든요. 게다가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게 이제 김경수 지사가 워낙 그 친문 적자고 이러다 보니까 1심, 2심, 3심 막 판결 나오는데도 민주당에서 이거 못 받아들이고 뭐 우리는 김경수를 지키겠다. 뭐 대법원 판결 나왔는데도 또 막 대법원 판결 비판하고 그랬거든요. 막 정세균 이런 분들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튼 저희로서는 꽤 중요하게 보는 문제이기는 하다. 그 과정에서 안철수 의원도 조금 더 주목을 받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당권 주자 얘기했으니까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전당대회 관련 논의가 빨라지는 모습이죠. 스피드를 내서 내년 3월경에는 치러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언급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룰 변경 필요성도 시사했습니다. 발언 듣고 오시죠. 아니 일반 반장 뽑는데 한반 아그들이 와가지고 출석거리고 방해하고 단원들의 의사를 왜곡하고 오염시키면 되겠어요? 제가 많이 듣는 의견은 이런 거예요. 국회의원들의 대표인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이 뽑고 당원들의 대표인 당대표는 당원들이 뽑는 게 맞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당원 100만 시대인데 당 대표는 당원들이 뽑아야 되는데 이 얘기를 최근에 가장 많이 듣는다고 하시고 또 일반 반장을 뽑는데 3반 아이들이 와서 촐싹거리고 방해하면 되겠냐 이 얘기도 하셨거든요. 자, 이거 당심 민심 비율 그리고 역선택 방지 조항 포함해서 룰을 변경해야 된다 이렇게 들으면 됩니까? 네, 그렇게 들립니다. 일단 당심 반영 비율을 획기적으로 늘릴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고 하는 부분도 뭐 늘릴 걸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이 얘기가 좀 솔직히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가 뽑힌 전당대회 때도 제가 전당대회 뭐 위원이었거든요. 저희가 한 4,000명 정도 여론조사를 합니다. 일반 국민. 근데 4,000명의 국민 중에 뭐 한 절반 정도는 민주당 지지층이시겠죠, 실제로. 근데 그분들 중에 과연 얼마나 내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설문조사 오면은 나는 이 사람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민주당에게 유리한 거는 이 사람이니까 나는 정말 국민의힘을 큰일 나게 하기 위해서 역선택을 할 거야. 그 전화를 받는 사람이 2,000명 중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3반 친구들이 와서 분탕을 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게 뭐 전 국민 투표도 아니고요. 그분들 골라서 선언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요. 그리고 대부분의 민주당 지지층은요. 제가 여론조사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어떠냐면요. 국민의힘 전당대회인데 어쩌고저쩌고 하면요. 끊는다는 겁니다.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저도 참 저 논란이 너무 커지는 거 좀 저는 안 맞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당원 100%로 뽑자 뭐 얘기는 할 수 있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국고보조금은 왜 받습니까? 솔직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국고보조금 많이 받는 나라거든요. 게다가 선거는 그러면 총선은 당원들만 투표합니까? 확장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선거 앞두고 오히려 확장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간다? 저는 솔직히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일반 반장 뽑는데 일반 학생 절반을 투표 못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지금 뭐 룰 변경 관련해서 당권 주자들 사이에는 뭐 신경전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갑론을박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친윤계 의원들은 찬성, 룰 변경하는데 그런데 친윤계라고 본인이 얘기하는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그대로도 괜찮다 이런 입장이고요. 유승민,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대로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막상 이 룰을 놓고 보면요. 유승민 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로 보면 현재 룰로 하나 90%로 바꾸나 전 순위에 큰 변동이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순위에 큰 변동이 있을 것 같지 않다. 획기적으로 뭔가 변할 것 같다는 느낌을 주는 그 컬러의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유승민 의원을 집어넣으면 좀 다르죠. 예. 뭔가 여론조사도 역선택도 안 하고 30% 반영하면 이거 유승민 등수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 나경원 의원이나 김기현 의원을 집어넣으면 이게 무슨 변별력이 있겠습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번 룰 변경은 유승민 의원을 안 되게 하려는 룰 변경이다라는 결론으로 도달하게 되는 것이고요. 민주당 당원들이 조직적으로 역선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정말 100만 당원들에게 다 알려서 무조건 전화 받으세요라고 한다면 제가 당대표라면 정말 죄송한데 우리 강신업 변호사님 이번에 후보로 나오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여론조사로 역선택을 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유승민을 지지하든 안철수를 지지하든 역선택이라는 건 좀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글쎄 지금 뭘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씀 우리 정진석 비대위원장 옛날에 이준석 대표가 이 윤핵관 호소인이라고 비판할 때 좀 지나친 말이 아닌가라고 했었는데 보니까 5월로 있던 거를 3월로 땡기는 것도 그렇고 이 당원 비율의 변화에서도 그렇고 정말 윤핵관이 먼저 얘기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비대위원장 좀 움직이는 것으로 봐서 정말 호소하고 싶은 내용이 많으신 분이구나도 좀 알게 됐습니다. 네. 유승민이 안 된다는 게 진짜 윤심인지 궁금하다. 유승민 의원이 이런 얘기도 했는데 자 어쨌든 유승민 전 의원 제외하고 지금 당원 당규를 바꾼다 한들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예, 전 70에서 가나 네. 90에서 가나 여론조사가 10 반영되는 거랑 30 반영되는 것을 가지고 나경원, 김기현, 안철수 후보 지금 거론되는 이 세 분을 놓고 보면 큰 차이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누가 압도적으로 좀 앞서는 분이 계십니까? 이 세 분들 중에서 겨룬다고 하면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도대체 이 에너지를 들여서 당원을 개정할 이유가 국민의힘은 어디에 있는가. 유승민 전 의원이 들어온다는 걸 가정했을 때도 좀 보면 당원이 20만에서 100만으로 늘긴 했는데 이게 이준석 대표 이후에 당원들이 많이 늘어서 젊은 당원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당원 지형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전에 이제 보면은 영남 편중, 그다음에 이제 60대 이상 고령층 편중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20몇만, 25만, 6만 당원일 때는. 근데 그때에 비해서는 지역 편중도 많이 줄었고 저희 호남 당원도 많이 늘었고 젊은 당원도 많이 늘었고 해서 민심에 조금 더 가까워진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아무래도 당시에 경선 과정에서 조직표라든지 이렇게 지방선거 과정에서 조직표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민심과 100%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더 강경한 성향의 지지층들이 좀 많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 이제 확장성 면에서 그러니까 제가 저희 당원들을 폄하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조금 약간 이제 아무래도 편향된 그런 특성을 가지기는 가진다. 조금 완화는 됐습니다만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내년 3월 12일까지죠. 네. 그 전에 이제 하고 싶어하는 거로 봐서는 3월 12일에 만약에 그 전에 전당대회 치른다고 하면은 올해 안에는 연말이나 연초에는 이 룰이 변경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현실적으로는 가능합니까? 네, 저희 당원 당규가 이제 최근에는 굉장히 자주 이렇게 바뀌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한다면은 당연히 서둘러서 할 수 있습니다. 네, 1월 초에라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얼마 전에 관저에 다녀온 분이죠. 김기현 의원, 당내 세력 확장에 나선 모습입니다. 잠재적인 경쟁자인 나경원 부위원장에게 손짓하는 듯하게 들리는 발언을 했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죠. 차기 당대표는 품이 넓은 종갓집 맏며느리처럼 보듬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기현을 얘기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아하. 나경원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산도 또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잘 녹여내서 영광국 속에 넣으면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단일화를 언급한 거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서로 필요하면 협업을 하고 또 서로 도와주고 하는 그런 원론적이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나경원 전 대표하고도 자주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누고 있기 때문에 서로 공감들 형성할 수 있는 시기가 곧 올 거라고 봅니다. 차기 당 대표는 좀 품이 넓은 종갓집 맏며느리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나경원 의원이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 얘기를 들은 김기현 의원이 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의도에는 언제나 이 난가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내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난가라고 하는데 저는
근데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대표 출마하지 말라라고 사실상 고함을 치신 거잖아요.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 위원장해서 부총리격도 만들어 주시고 그걸로 모자라 보이니까 기후 대사까지 얹어서 절대로 출마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사실 여의도 문법에서 이 정도 했으면 안 나오는 게 맞거든요. 이걸 받았으면 이걸 받고 나오는 건 되게 이상하죠. 근데 나경원 의원은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뭐 내달하다가 내가 당대표 나가면 안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김기현 의원 거기서 지금 찬스를 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 의원님 나오지 말라고 하시는 건데 거기 계시고 대신 그 힘을 저한테 밀어주시면 제가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다음번 선거까지 쭉 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라고 지금 제안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께서 정말 출마하실 생각인 건지 아니면 본인 몸값을 높이시는 과정에서 이런 좀 여론을 이용하시는 건지 사실 이 수도권에서 인지도로 따지면 나경원 의원 이길 사람이 없는 것은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런 위원장으로 보내셨던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김기현 의원으로서 놓칠 수 없는 기회죠. 그렇군요. 잡아야 됩니다. 네, 김기현 의원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에서 하는 일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뭐 이런 취지의 얘기도 하는데 김기현 의원이 기회를 잡아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해주셨는데요. 나경원 전 의원이 사실 당심에서 많은 그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서 사실 김기현, 나경원 이 단일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꽤 있다고 봅니다. 저는 김기현 의원이 이거 굉장히 잘 던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지금 지지율 국면만 보면 오히려 나경원 의원이 단일화를 제안하는 그림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김기현 의원 전체적으로 기세가 좋아요. 뭔가 장제원 의원 간의 연대설도 나오면서 부족한 인지도를 좀 조직세로 채울 수 있지 않겠느냐 얘기도 나오고 당신 비율 높아지면은 김기현 의원이 또 수혜 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이제 나경원 의원 솔직히 좀 나오면 좀 그렇잖아. 차라리 그냥 나한테 들어와서 용광로처럼 힘을 합쳐. 이런 식의 단일화 화두를 먼저 던진 거라서 요거는 아주 제구가 잘 된 그런 공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구가 잘 된 공이었다. 윤심은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윤심은 능력에 있는 겁니다. 재벌 회장들이 그 다음 고를 때 장자에게 세습 안 한 게 더 많거든요. 능력을 지금 다 보고 있는 건데 조건은 딱 두 가지입니다. 자, 유승민 후보를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러면서 진실한 윤석열의 사람일 건지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한 사람이 있었으면 애진즉 지지를 하셨을 텐데 이게 지금 안 만들어지는 그림, 즉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마땅히 당에서 지지를 못 얻고 있어서 뭔가 세력 간의 이합 집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게 윤 대통령으로서는 뼈 아플 것 같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직접 나가서 당대표가 되면 제일 좋은 그림이겠는데 아니 사실은 그래도 이 정권을 만드는데 1등 공신인 분이 당의 사무총장을 한다? 이런 지금 소문이 나온 것은 전 장제원 의원에겐 개인적으로 좀 모욕적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쨌건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중에서 지금 골라야 되는 상황으로 점점 더 가게 되면 윤핵관들이 어떻게 이합 집산하게 될지도 좀 궁금한데 여기서 중요한 건 윤핵관들끼리도 뭉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어떤 분이 어떤 분과 함께 러닝메이트를 할지를 저희로서는 지켜볼 수밖에 없죠. 네. 전당대회 시계가 빨라지고 있는 국민의힘 얘기해봤고요. 자, 다음 주제 얘기해보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 관련해서 불법 행위의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했는데 노사 문제 원칙 대응하겠다, 이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 이런 발언으로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기조를 이어가는 것이고요. 실제 이번에 화물연대의 어떤 그 총파업, 집단적 운송 거부가 국민들께 그렇게 명분이 있는 걸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가 원칙을 세우고 뚝심 있게 잘 대응한 것 아니냐라는 호평이 실제로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조를 이어가가지고 이번 기회에 당연히 노동시장에서도 우리가 그때 그냥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져주고 떼법에 굴복하고 이런 거 아니고 원칙적인 대응을 하는 것을 하나의 기조로 만들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원칙적인 대응. 자, 손해배상 소송 이 부분이 좀 주목이 되는데요.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전 윤석열 대통령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검찰총장이세요? 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으로서는 범법 행위를 다 검거하라고 지시할 수 있겠죠. 그런 수사를 좀 끝까지 철저하게 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 지금 대통령이시잖아요.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는 입장에서 6월에 했던 합의를 어긴 것은
정부가 먼저였거든요. 완전 운임제를 지속한다라가 합의의 내용에 있었습니다. 다만 그 적용 대상을 늘릴지에 대해서는 토론해 보겠다라고 했던 것인데 안전 운임제를 지속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3년만 하겠다라고 하니 화물연대에서는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싸움이 난 건데 그리고 그 6개월 동안 뭘 준비했냐는 거죠. 지금 원희룡 장관 나와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들어보니까 뭐 차입 지입제부터 시작해서 이 중간에 운송을 중개하는 업체들의 문제, 뭐 다단계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말씀하시면서 이거 고치기 전에는 안전 운임제 도입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뭘 하다가 이제 와서 12월에 일몰이 되는 이 법제도는 없애놓고 지금부터 연구를 하겠다. 아니 합의를 한 정부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5개월을 보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는 국회 법사위, 이 국회에서도 이 도로교통 소위에서도 단 한 차례밖에 논의를 안 했다는 거 이거 정말 여당이 합의하는 걸 하나도 지키지 않는 것이 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아니 근데 이게 저희가 5년을 했으면 저도 그 지적을 달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5개월 했거든요. 그러니까 5개월 만에 저희가 그 화물 운송에 있어서의 수많은 다단계 구조, 왜곡된 지입 구조 이걸 어떻게 다 해결합니까? 그리고 안전운임제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논의해보자라고 한 거지 무조건 뭐 영속적으로 연장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전운임제라는 거에 효과가 정말 안전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게 전문가들도 생각이 갈려요. 그래서 저희가 아니 조금 더 이거 논의해보고 좀 얘기도 들어보고 하겠다라고 하는데 5개월 된 정부를 상대로 이게 총파업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사실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답답한 노릇 아니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찌 보면 너무 좀 쉽게 보고 처음부터 너무 가혹한 조치에 돌입했다. 그런 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오늘 또 축구대표팀 보상 문제도 좀 언급이 됐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한번 좀 그래픽으로 보실까요? 자, 콘텐츠 비즈니스 핵심은 스타 비즈니스다. 성공을 하려면 정당한 보상 체제가 갖춰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스포츠도 중요한 문화 콘텐츠. 자, 국가대표 선수들이 제대로 보상받았는지 자문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지난 9일에 경제 5단체장들과 만찬을 하면서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었거든요. 제가 사실은 되게 조심스러워서 있는 데이터만 놓고 얘기하면 피파로부터 대략 한 170억 정도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수단의 70억 정도를 선수단이 나눠가지고 100억은 협회 운영자금으로 돌아가는 상태가 되는 건데 대통령님의 고민은 아니 광고비든 협회로 들어온 돈이 많은데 100억씩 운영비로 써야 되나? 그 돈들을 스타들, 즉 현장에서 뛴 선수들에게 더 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고민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고민은 사실 대통령이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말씀도 조심하셔야 하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제가 지금 기준이 없으니까요. 기획사도 기획사 운영하는데 돈이 들거든요. 그 K-팝 스타가 앨범 한 장 팔면 10,000원에 팔면 10,000원을 전부 다 K-팝 스타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기획사랑 배분을 하거든요. 그럼 어떤 비율이 적당한지는 이거는 해당 부처에서 논의하고 기획사 선수들 간에 논의할 문제지 대통령이 이렇게 손을 딱 타버리면 이제 갑자기 좀 축구협회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30억을 더 떼줘야 되는지 뭐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될 텐데 대통령이 이렇게 디테일한 문제까지는 직접적인 언급은 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선수가 고생했는데 왜 축구협회가 더 가져가냐. 지난 9일에 한 발언인데 대통령 생각의 키워드는 이제 공정. 그렇죠. 겁니까? 대통령 뭔가 이렇게 스타 비즈니스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예전에 스타가 되고 싶으면 연락해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이거 굉장히 이렇게 뭔가 스타들을 챙기시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국민들 전체적으로 이런 거에 대한 공감대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뭐 제주는 곰이 부리고 뭐 다 돈은 뭐 누가 가져가고 이런 게 우리 사회에 좀 만연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뭐 굉장히 스타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조차도 공정한 대우를 못 받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의식이 좀 있으신 것 같고요. 다만 이거는 제가 봐도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수들 입장에서도 아니, 협회가 충분한 배당을 가지고 벤투 감독 떠났는데 예를 들면 좀 좋은 감독을 모시는데 협회에서 돈을 충분히 썼으면 좋겠다라는 의사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 축구의 저변을 뭐 늘렸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근데 다만 과연 우리 축구협회가 지금까지 국민들이 보기에 아주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됐느냐 신뢰를 못 주고 있는 면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런 뭐 얘기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얘기가 됩니다. 자, 화물연대 원칙 대응으로 사실 지지율이 약간 상승했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앞으로 국정 운영의 원칙 또 공정 이런 키워드를 더 강조할지 이 부분 좀 지켜봐야 될 텐데요.
자, 노동 문제 원칙 대응하겠다. 그리고 노동 개혁을 하겠다. 이 얘기를 이제 계속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케어라고 불렸던 지난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강도 높게 비판을 했고요. 자, 건강보험 개혁 반드시 하겠다 이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은 지난 5년간 20조 원을 쏟아부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건 거꾸로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케어가 있은 이후에 지난 5년 동안 20조 원의 혜택을 국민들이 본 거예요. 이 돈을 길거리에 쏟아부은 것이 아니거든요. 즉 우리가 내지 않았으면 뭐 이제 우리가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병원이 지불했어야 되는 비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20조 원의 좀 의미를 생각해야 되고 이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혜택을 본 것이고 뭐 치매도 마찬가지고 어려워서 병원을 못 갔던 분들이 다 병원을 갈 수 있도록 보장성을 높였는데 제 지금 기억으로는 67% 우리나라가 지금 의료보험 자기 보장률이 67% 정도 되는데 OECD 평균이 80%거든요. 그러니까 65에서 67%까지 올리는데 문재인 정부가 안간힘을 썼고 70%도 달성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OECD 평균인 80%까지는 갈 길이 멀었는데 자꾸 이렇게 본인 부담률을 높인다는 것은 결국 의료 민영화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되어서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돈을 아끼겠다는 취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공공성을 어떻게 강화할 건지에 대한 비전을 함께 보여달라. MRI 그만 찍게 하는 건 좋은데 그 외 비전들이 함께 좀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가 강약 조절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예를 들면 재원이 무한정이면 뭐 모든 거에 다 저희가 건보 보장해드리면 너무 좋죠. 그런데 최근에 보면 건보에 뭐 MRI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2인실, 3인실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과잉 진료의 문제. 그렇죠. 필수적이지 않은 부분에서 너무 많은 재정 부담이 들어가다 보니까 과잉 진료라든지 중복 진료라든지 뭐 어떻게 보면 의료인 쇼핑 너무 과하게 진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겼던 거고 그런 데서 이제 문제되는 재원들을 걷어다가 오히려 중증 환자들의 부담을 낮춰주자라는 것이라서 저는 그런 거라면 좀 뭐 강약 조절 너무 필요하다. 특히 저 같은 경우도 외래 진료 같은 거에서 뭐 본인 부담 조금 늘리더라도 제가 정말 중증 질환이 있을 때 제 생계 걱정 없이 필요한 진료 받는 게 더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대신에 의료 사각지대는 더 이제 보장을 그럼요. 하겠다. 자, 이런 얘기도 밝혔는데 이 논의가 일단 화두가 던져졌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국민의힘 소속 창원시 의원이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차마 입으로 옮기기 어려운 말들을 SNS에 올려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유족들이 이 얘기 인용 보도 자제를 요청하시기도 했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이것을 그대로 옮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뭐 그래픽을 만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보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지금의 현 정국을 여와 야가 대치하는 걸 넘어서서 대통령 본인도 전쟁에 참전해 있는 그림으로 야당과의 일체 협치를 거부한 채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세계관 하에서 국민의힘에 있는 정치인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권성동 의원도 얼마 전 유족들에 대한 이 강도 높은 비판이라고 할 수 없는 비난, 좀 망언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태원 참사 관련된 가족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해 이상민 장관은 그만두라 그래? 민주당이랑 주장이 똑같네? 라고 하면서 지금 민주당 참호 속으로 이태원 참사 유족들을 다 밀어넣는 겁니다. 밀어넣고 나면 이건 참사 유족들이 아니라 민주당과 함께 싸우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이쪽에서는 총을 쏘기 아주 편해지는 거죠. 그런 세계관 속에서는 이런 시의원들 나와서 그런 분들에 대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비판들과 욕설들을 할 수 있는 게 이 사람들이 참사를 당한 유족들이 아니라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 이상민 장관을 공격하는 사람들로 인식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대응하는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유족으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는지. 김민아 창원시 의원. 자, 일단 페북글도 내리고 시의회 본회의에서 사과도 하긴 했는데 자, 해명도 들어보셨을 텐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게 뭐 사과해서 될 일이겠습니까? 저희 당에서도 뭐 지금 도당의 윤리위도 뭐 하고 한다는데 당연히 뭐 강한 징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거 보면서 좀 딱하다. 말씀하시지만 세상을 우리 편과 남의 편으로만 갈라서 사고를 하고 있다. 왜 그러나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요. 아니 유가족이 똑같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시지. 그분들이 뭐 다 민주당 지지자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세월호 트라우마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세월호 때도 유족들을 어찌 보면 반정부 세력처럼 만들어간 책임이 사실은 정부에게 있었습니다. 정부가 유가족들과 정말 잘 소통하고 그 7시간의 비밀이라고 하는 그런 거 사실 정보도 제대로 오픈하고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거 저희가 잘 응하고 했으면 유가족분들이 그렇게까지 정부와 사이가 안 좋아졌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그때 교훈을 얻어가지고 더 투명하게 소통하고 유가족들이 원하는 내용을 잘 받아들이고 이렇게 발전을 해야지. 이분들 뭐 조금 더 놔두면 뭐 세월호 유가족처럼 뭐 정부한테 과한 거 요구하고 이러니까 싹을 잘라야 된다. 아니 이게 지금 정치하는 사람이 할 얘기입니까? 저는 도저히 좀 이해가 안 되고 좀 딱한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족을 이용한 단체들 보라고 쓴 글이다. 내가 공인인 것을 깜빡했다. 자, 해명도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자, 관련해서 어떤 심경을 밝혔는지 듣고 오시죠. 봤어요, 그 기사. 보면서 저희 뭐라 그랬냐면 마음속으로는 너도 똑같이 하고 싶어도 정말 입에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해도 그 자식이 소중해서 그렇게 말 못합니다. 그 의원님 자식 잘 키우세요. 훌륭한 사람 만드십시오. 네, 마음으로는 똑같이 하고 싶어도 그 자식이 소중해서 똑같이 못한다. 예, 뭐 모든 부모님들 마음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분들이 무슨 선택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비극의 한 가운데 휘말리게 되고 왜 나의 사랑하는 자식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지가 궁금할 뿐인 겁니다. 세월호 때 자꾸 지금 뭐 권성동 의원도 그렇고 상기시키시는데 그때는 정부의 대응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함께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간도 좀 길었고요. 대통령 오후 5시에 나타나서 구명조끼 타령하는 모습 보면서 국민들이 분노했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거나 현장을 지키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면서 하여튼 열심히 활동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참사가 대통령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만 국민을 대표한 대통령께서 유족들에게 사과하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이고 대통령이 딱 중심을 잡고 책임자 무슨 법적 처벌 이런 걸 떠나서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건지를 정말 면밀하게 들여다보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인데 대통령께서는 장관 아무 문제 없고 이건 경찰에 알아 수사하면 다 나올 거야. 경찰 수사로 나올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참사가 이렇게 반복이 되겠습니까? 이런 정말 기본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왜 정치적 공격으로 받아들여서 권성동 의원 등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냥 대통령께서 좀 충분히 풀어갈 수 있는 문제고 그럼 대통령을 국민들이 또 그리고 이 유족들이 더 좋아하게 될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내치시는지 모르겠어요. 권성동 의원 발언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이제 면담도 요청했는데 뭐 국민의힘도 어떤 당 차원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일단 특히 지금 오늘 이 시의원 이 사람 얘기에 대해서 저는 당이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것도 너무 이 사람의 발언을 크게 만들어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있고요. 다만 저는 권성동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이거 저도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말씀하셨지만 아니 왜 이분들이 우리와 각을 세울 거다, 대치할 거다, 적이 될 거다라고 미리부터 선을 그어놓고 사고를 합니까? 아니 유가족분들도 30%는 국민의힘 지지자셨을 거고 30%는 민주당 지지자셨을 거고 무당층도 한 40% 있으셨을 겁니다. 똑같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국민의힘이 더 잘해서 정말 이렇게 안타까운 일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분들이 정부와 여당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신뢰할 수 있게 만들려는 노력을 해야지. 뭐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뭐 뭔가 참사를 이용할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왜 국민을 편견을 가지고 봅니까? 저는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유족들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에게 주어가 있는 명확한 사과를 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거든요. 대통령실에서는 자, 여기에 대해서 경청하겠다. 그리고 하나하나 대답하기보다는 이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뭔지 고민을 하겠다 이런 대답이 나왔는데요. 자, 주어가 명확한 사과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대통령께서 유족들의 손을 잡고 사과를 하면 유족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그래 윤석열 대통령 당신이 잘못한 거라고 멱살을 잡겠습니까? 왜 국민의 대표로서의 대통령의 본인의 지위를 본인이 자꾸 잊으시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의 사과를 받음으로써 우리 국민들 전체가 이렇게 안전한 사회를 만들지 못한 5천만 국민이 함께 유족들에게 사과를 드리는
과정이 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좀 뭐 이재명 방탄 이야기하는데 이상민 장관 하나 방탄하자고 이렇게까지 무리를 일으키고 자꾸 문제를 만들어내는 이유, 저는 100번을 생각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짧게만 말씀드리면, 물론 유가족분들이 이걸 이제 주관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뭐 유가족분들의 의사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대한민국의 정부의 대표로서 사과드린다라는 표현은 사실 굉장히 여러 차례 했습니다. 저는 그게 주어가 생략됐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상민 장관 경질 안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좀 부족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대통령이 그래도 나름대로 진심으로 여러 차례 사과는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국정조사는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과 예산안과 맞물려가지고 어떻게 될지 야3당 단독으로라도 지금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앞으로 이 또한 어떻게 될지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이트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김성애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년부터 2살 이하 아기를 키우는 부모에게 월 최대 7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계속 늘려서 2027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을 50% 이상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첫 돌까지 월 70만 원, 돌지나 두 돌까지는 월 35만 원. 소득과 상관없이 아기를 낳아 키우면 현금을 지급받는 부모급여가 도입됩니다.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던 부모급여는 현재 양육수당을 확대하며 이름을 바꾼 겁니다. 출산 초 가정의 재정을 돕는 방법으로 안 낳는 세상에서 낳아 키우겠다는 부모를 응원하자는 겁니다. 내후년엔 금액도 더 올립니다.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 원까지 확대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출산 초기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즉 2024년부터는 아기를 한 명 낳으면 1년 동안 1,200만 원, 그 다음에 600만 원, 합해서 1,80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되는 겁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제공 대상과 시간을 확대하고 전국에 5,700여 곳인 국공립 어린이집도 매년 500여 곳씩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37% 수준인 공공보육 이용률을 2027년까지 50% 이상으로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고 어린이집 평가에 부모와 교직원이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원장과 학부모만 볼 수 있었던 어린이집 CCTV를 보육 교직원도 직접 볼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학대 예방 등 아동 안전을 위한 교육도 강화합니다. 올해 3분기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9명, OECD 평균 1.59명의 절반도 안 되는 꼴찌 수준인데 부모급여를 내세운 새 정부의 보육 중장기 계획이 어떤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오랜 기간 마스크를 끼고 생활해야 하는 코로나 상황이 아이들의 언어나 사회성 발달에 지장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요. 서울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관련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로 영유아 3명 중 1명의 발달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보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린이집에서 마스크를 낀 채 지내야 했던 5살 이하 아이들의 언어, 청소, 인지, 사회성 등 10개 분야 발달 상황을 6개월간 조사해봤습니다. 결과는 걱정한 대로입니다. 조사 대상 25개 어린이집의 영유아 456명 가운데 152명, 33%는 현재 전반적으로 발달에 어려움이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상적으로 발달한 아동은 절반을 간 넘겼고 나머지 15%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진단입니다. 어린이 집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만 생활한 아이들은 어떨까? 미취학 아동 86명을 살펴봤더니 언어 발달이 지체된 아이가 31%, 3명 중 1명에 이릅니다. 밖에 나가서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한 환경이 특히 언어 발달에 지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방역 정책의 대상에서 어느 정도 제외를 한다거나 사회적인 배려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서 영유아 발달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서울아이 발달 지원센터를 내년 3월에 열기로 했습니다. 이 시설은 무료 상담부터 발달 상황 검사, 치료까지 연계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15개월 된 딸의 시신을 3년 동안 김치통에 숨기고 양육수당까지 받아채긴 친모에게 결국 아이를 학대해서 숨지게 했다는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 아이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밝힐 수 없었지만 숨지기 전 고열에 시달리는데도 치료하는 흔적이 없다는 점에 주목을 한 건데요. 입증 여부는 이제 검찰의 손에 달렸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적 공분을 샀던 15개월 여아 시신 김치통 유기 사건. 경찰이 친모 34살 A씨와 전남편 29살 B씨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이들은 재작년 초 경기 평택시 집에서 딸이 숨지자 시신을 여행 가방과 김치통 등에 넣어 3년 가까이 숨기고는 양육수당까지 받아 생활비로 쓴 혐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구속될 당시에는 아이를 방임하고 시신을 숨긴 혐의는 적용됐지만 정작 학대해서 숨지게 한 혐의는 빠져 논란이 됐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제외된 겁니다. 시신이 심하게 부패해 사망 원인을 알 수 없어서 학대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후 비판이 거세졌고 경찰은 결국 송치 단계에서 친모 A씨에게만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했다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함께 적용했습니다. 핵심은 아이가 사망 전에 알았다는 고열 증상이었습니다. A씨는 아이가 숨지기 전부터 아팠다고 진술했는데 치료받은 흔적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이때 A씨 남편은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런 조사 결과를 토대로 A씨에게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열과 구토 증상으로 일주일간 아팠는데 신용카드 등 분석 결과 병원 기록이나 의약품 구입 내역 등이 없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과연 법정에서도 경찰의 설명대로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인데 A씨가 직접 아이가 아팠다고 진술한 점이 재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얘를 정말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내팽개쳐 치겠다라는 확정적 고의는 없었어도 적어도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도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다만 아이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다툼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걔가 아팠던 게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아픔이었는지 그 정확한 원인을 우리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도 또 문제가 될 거예요. 우선 검찰은 경찰의 수사 자료를 들여다본 뒤 실제로 혐의 적용이 가능할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던 류사명 총경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류 총경은 결과에 불복해 소청하겠다고 밝혔는데 경찰 내부에서도 이 징계 수위를 놓고 의견이 갈린 만큼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지난 7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54명이 참석한 회의를 주도한 류사명 총경. 행안부 장관의 지휘기축 제정을 통해 경찰의 중립성과 책임성의 근간이 흔들린다면 결국 국민의 안전도 지킬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에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회의 직후 감찰에 착수한 경찰청은 해산하라는 지시에도 회의를 강행한 류 총경을 대기 발령한 데 이어 징계위원회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5달에 가까운 심의 끝에 지난 8일 류 총경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 공무원 징계령에서는 정직을 파면과 해임, 강등과 함께 중징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는 류 총경에게 경징계를 내릴 것을 권고했지만 경찰수장인 윤익은 경찰청장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징계위원회에 요구했는데 이를 두고 윤 청장은 대내외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역사적 평가까지 염두에 두고 내린 결론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청장은 위원회 권고사항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위원회 규칙을 결론적으로 무시한 셈이 됐습니다. 경찰 조직의 노동조합 격인 경찰 직장협의회도 경찰 내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총경회의는 필요했다고 강조하면서 윤 청장이 중징계를 요구한 건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유사명 총경은 YTN과의 통화에서 징계위 처분에 불복해 소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역사적인 걸 이유로 한다면 더더구나 저는 불복을 해서 무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경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고 우리 경찰서장 357명이 용기를 내서 지금 자기 의사 표시를 한 이런 일에 그 역사적인 평가를 부정적으로 남겨둘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류 총경의 징계 수위를 놓고 의견이 갈린 만큼 이번 중징계 처분에 따른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고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국회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보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법무부가 검찰로부터 요구서를 넘겨받아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의장이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붙여집니다. 금리와 물가가 모두 뛰면서 장애인과 80세 이상 초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채무 상환 어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감원이 대책을 내놨는데요. 이 취약계층의 생계형 민원을 별도로 관리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고 또 부당 불법 추심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치매 환자인 75살 A씨는 기초연금으로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해왔습니다. 그러나 카드사에서 과거 미납대금에 대해 통장을 압류하면서 입원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가 통장 압류를 해제하도록 협조 요청하고 A씨에게는 압류금지 통장 개설을 안내했습니다. 최근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서 이처럼 채무자들의 상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채권 추심 관련 민원은 11,909건.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민원은 지난해 하반기보다 11% 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의 생계형 민원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일시적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채무금액 조정이나 생활비 통장 가압류 해제 요청 등을 선천성 민원으로 보는데요. 그 취약계층의 채무 상환이 특히 어려워지면서 선천성 민원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취약계층의 생계형 민원을 별도로 구분해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당, 불법 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채권 추심 직원이 채무자의 SNS에 댓글을 다는 등 심리적으로 압박하거나 제3자에게 급전을 빌리라는 식의 금전 차용을 유도하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정부도 채무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금융회사에 채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또 과잉 추심 관행을 막기 위해 7일에 7번 넘게 추심 연락을 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은 이번 달 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고 국회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교육부가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의 내신 성적을 절대평가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면서 1학년 성적만 상대평가하는 모순을 해결하자는 취지인데 당장 특목고나 자사고에만 유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학생 스스로 과목을 선택하고 192학점을 이수하면 학년에 상관없이 졸업하는 고교 학점제. 현 중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인데 당초 계획은 1학년에 주로 수업하는 국영수 공통과목은 석차 등급을 함께 표기하는 상대평가, 2, 3학년에 수업하는 선택과목은 성취도에 따라서 A에서 E 또는 미이수인 I 등급으로 나누는 절대평가였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고교 학점제를 도입하면서 내신 9등급제를 유지하는 건 이상하다며 고교 전학년 절대평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학년 공통과목만 9등급제를 유지하면 1학년 때 받은 성적이 대입을 결정하고
1학년 성적이 나쁜 학생은 정시에 몰두하며 수업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겁니다. 그렇지만 입시랑 이제 맞춰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고교 학점제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미세 조정이라고 할까요? 학부모님들한테 큰 뭐 변화까지 저희들이 느낄 정도는 가능하면 좀. 부총리의 약속과는 달리 학생과 학부모가 느끼는 변화는 매우 클 전망입니다. 고교 내신 성적으로 뽑는 수시 모집의 학생부 교과 전형은 축소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내신을 잘 못 받을까 봐 진학을 꺼렸던 특목고와 자사고의 인기는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중상 입시 경쟁이 심해지겠죠. 왜냐하면 좋은 고등학교도 가야 되니까. 미세 조정한다고 얘기해놨다가 이렇게 절대평가를 바꾼다고 또 얘기를 하면 이건 사실은 큰 변화거든요. 고등학교 선택을 흔들 수 있는 큰 변화란 말이에요. 특목 자사고를 그대로 둔 채 고교 학점제를 도입하면 학교별로 수업의 질의 격차가 커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시행령에 근거한 자사 특목고 폐지는 윤석열 정부 들어 사실상 백지화됐지만 고교 학점제는 지난해 초중등 교육법 개정으로 보장하고 있어 되돌리려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교육부는 내년 2월 내신 절대평가 확대 여부를 포함한 고교 학점제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월드컵 16강에 오른 축구대표팀을 언급하며 이 스타 비즈니스가 성공하려면 정당한 보상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를 뛴 건 선수인데 피파의 상금이 협회에 가는 것에 거듭 문제를 제기하는 건데요.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을 이재명 부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가대표 선수들이 제대로 보상받았는지 자문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게임의 결과만을 얘기하지만 그 과정에서 선수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만찬 당시 이들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헤드테이블에 손흥민 선수뿐 아니라 후보 선수나 예비 선수들을 함께 모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우승팀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내일 밤에는 2022년의 마지막 우주쇼가 펼쳐집니다. 3대 유성우로 불리는 쌍둥이자리 유성우가 나타나는데 시간당 수십 개 정도의 별똥별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2022년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할 유성우, 쌍둥이자리 유성우입니다. 1월에 사본의 자리 유성우, 8월에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와 함께 3대 유성우로 불립니다. 그런데 올해 쌍둥이 자리 유성우는 새 유성우 가운데 가장 화려합니다. 국제유성기구가 예상하는 시간당 최대 별똥별 수는 150개. 실제 볼 수 있는 것은 이보다 적지만 시간당 수십 개의 유성을 만날 수 있습니다. 관측 최적기는 내일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밤하늘 동쪽 쌍둥이 자리를 중심으로 별똥별이 떨어지는데 달을 기준으로 시선을 두면 훨씬 쉽습니다. 달이 뜨기 전에는 동쪽 하늘 쌍둥이 자리를 중심으로 시선을 두고 달이 뜬 이후에는 달을 등지고 그 반대편을 보면 더 많은 유성을 볼 수 있습니다. 쌍둥이 자리 유성우는 지구가 소행성 파에톤의 궤도에 떨어진 부스러기와 만나며 나타납니다. 별똥별이라는 아름다운 천문 현상을 만든 소행성이지만 잠재적으로는 지구에 위협이 되는 위험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연말연시를 맞아 15개 나눔단체에 존경과 감사를 표시하는 카드와 함께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부부가 카드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사랑과 희망을 전하려는 노력에 정부도 힘을 보태겠다고 적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자고 당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15개 단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대한결핵협회, 구세군, 유니세프 등입니다. 밤사이 북극 한기가 밀려오며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중부와 일부 남부지방에는 한파특보도 내려졌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까지 곤두박질하며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추위 속에 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충청 북부와 강원 남부 산간에는 10cm 이상, 경기 남부와 충청, 전북에도 최고 8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한편 잔류하는 황사의 영향으로 내일도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많게는 10도 이상 내려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대전은 영하 9도, 부산은 영하 3도로 출발하겠고요. 낮에도 찬바람이 불며 체감 온도를 낮추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영하 3도, 대전은 영하 1도, 대구는 2도 선을 보이겠습니다. 강추위는 다음 주 초반까지도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